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전략들을 잡아보면서요. 유의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도 황석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좀 풀어볼까요, 교수님? 네, 오늘은 그 양자 컴퓨터의 공포에 대해서 네. 좀 이런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 암호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한 또 이슈들도 있었을까요? 네, 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영원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대형 코인들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그 해킹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탈취당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이 정해지니까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이 그 상당히 영향을 좀 받아서 좀 가격이 추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시장에서는 이게 불안감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또 일시적인 해프닝들도 있었는데 일단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양자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양자가 뭐 친자 양자 할 때 그런 양자가 아니고요. 양자는 이제 에너지의 최소한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쉽게 얘기하면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이런 단위를 양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세분화 시켜가지고 기존에 이제 컴퓨터랑 완전히 틀린 거죠. 그 에너지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부를 수 있는 단위인데 그만큼 더 그 세밀한 그 어떤 연산이라든가 처리가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기존 컴퓨터하고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기존에는 이게 그 정보의 단위가 이제 비트였습니다. 0 또는 뭐 1, 뭐 이래서 병렬식으로 쭉 가는 이런 이제 그 이 비트에 의한 그 어떤 정보의 단위였는데 계산 방식도 이제 하나의 답을 어떤 이제 향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뭐 2, 그다음에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쭉 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1 더한 다음에 1 더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단위는 이 큐비트라고 그래가지고 0이면서 동시에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1, 2, 3, 4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쭉 했다 그러면 이건 0 밑에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도 있고 3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얽혀있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그 텍스트 파일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 밑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으로 돼 있는 거는 단면적인 그 어떤 뭐 종이에 그 밑으로 쓰면 그 위에 덮어쓰기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그 많은 그 어떤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서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이 경우의 수를 그 병렬적으로 어떤 탐색해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양자 컴퓨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약간의 그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양자 컴퓨터는 단기간에는 오늘 단기 중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왔는데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단기간에는 어떤 시장을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데미지를 준다든가 뭐 크게 이슈를 만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좀 약간 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갑이라든가 어떤 뭐 서명, 어떤 커스터디 이제 구조를 아마 바꾸도록 하는 어떤 이 구조적인 변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암호화폐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절대 이제 그럴 리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에 관해서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언제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역시 해킹의 위험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해킹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그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터 자체가 이제 오류 정정이 이제 가능한 대규모 이제 논리 어떤 큐비트 아까 단위를 큐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계에 어떤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암호를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 암호화 방식 자체가 이제 선형 구조입니다. 선형 구조. 동그랗게 단일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자산 체계에서 쓰는 암호가 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지갑 주소만 가지고 아니면 거래 기록만 가지고도 그 개인 키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네, 추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 암호를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탈취를 해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그 상당히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개인 키를 실제 어떤 탈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인 키가 암호화되어 있는데 그 개인 키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능이 엄청난 게 양자 컴퓨터이다라고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위험성이 아예 이제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킹 리스크는 없다. 일단은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네네. 근데 후에는 약간의 가능성이 열어둬야 네, 될까요?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암호 체계를 이제 바꾸니까요. 지금은 이제 지갑 주소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암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양적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는 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 한 중순부터 그러니까 6, 7월 여름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런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양적 컴퓨터의 긍정적인 면이 계속 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니까 뭐 비트코인 해킹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발행량도 조정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걱정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에 또 이 시장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있었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그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단기 영향 이제 본질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큐데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큐데이는 아까 큐피트가 실질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구동이 완벽하게 되는 날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암호의 붕괴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건 암호를 아무리 고도화시켜서 써도 그런 암호는 다 해독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어떤 기술 리스크보다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어떤 게 투자자의 어떤 심리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실질 기술적인 리스크는 한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는 거죠. 근데 99%는 뭐냐면 역시 그 심리적으로 이러면 좀 내 것도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단기 영향의 본질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기술 리스크는 굉장히 적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란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가 이 불안전한 그 미래에서 오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치하고 어떤 극복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야 되는데 이 큐데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온다 그러면 암호가 확실히 붕괴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고민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1% 미만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심리 기술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나머지 대부분 뭐 99.999 뭐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고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정보의 비대칭은 이제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코인을 발행한 발행인은 이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인을 유통한 거래소도 이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 투자자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에 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높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 코인만 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상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을 좀 더 해소한다든가 줄이면 자기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우리가 또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당장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심리를 충분히 많이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전망을 봤다면 중기 전망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중기, 뭐 장기 뭐 이렇게 나누는데 중기, 장기 전망은 이 보안에 좋은 코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암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잘 돼 있다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코인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다 걱정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 팩터로서 일반적인 암호하고 양자 내성 쉽게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도 그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암호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암호 체계를 별도로 갖고 간다. 그래서 PQC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전환 로드맵이 있는지 이게 이제 보안이 좋은 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주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키에 대한 노출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소, 그 지갑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출을 좀 자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주소를 계속 재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지갑이라든가 이 커스터디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이 양자 내성 암호처럼 이런 암호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기술 대응 능력이 어떤 신뢰 지표로 이 작동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기 전망을 봤을 때는 보안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코인을 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전환 로드맵이 있는지 그리고 주소 재사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인지 짚어보고 지갑과 커스터디가 업그레이드가 좀 잘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코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커스터디 산업도 재편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지갑의 어떤 사용 빈도를 상당히 좀 재사용 빈도를 좀 더 낮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갑이라든가 그리고 가상자산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는 지갑 보관업자, 커스터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 개인키, 단일 암호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권한을 지금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개인키에 대한 노출이 그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다중 서명 어떤 그 스마트 지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돼요. 그래서 이 정책 기반의 어떤 다중 승인 그에 그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 체계를 그 할 수 있는 이 지갑이라든가 커스터디 사업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인 지갑은 상당히 좀 진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이 단일 개인키에서 어떤 다중 서명 방식이라든가 스마트 컨트랙트 어떤 지갑으로 상당히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관의 커스터디 그 요번에 이제 법인은 이제 시장 참여가 되면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뭐 관공서 뭐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지갑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어떤 기관의 어떤 커스터디 산업도 아니면 커스터디도 상당히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단순하게 키를 보관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업그레이드 그리고 관리 산업으로 좀 더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암호 체계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든 어떤 컴퓨터가 들어도 그 이런 그 암호 체계를 뚫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마 양자 컴퓨터는 어떤 이 탈중화보다는 이 보안에 거버넌스를 좀 더 부각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개입 지갑이라든가 그 어떤 기관의 어떤 커스터디 이런 것도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당장의 위협은 아니지만 만약에 후에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지갑과 커스터디 산업도 재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앞서서 저희가 이제 살짝 언급을 해봤는데 장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프로토콜 차원의 어떤 전환의 압력이 상당히 이제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ECC 기반의 어떤 서명 구조, 단일한 서명 구조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산의 그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자산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이제 우리 앵커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양자 내성 암호 그래서 양자 내성 서명 뭐 이런 부분이 어떤 미래의 어떤 표준적인
그 어떤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이제 단일하게 쓰는 이전 그 선형 구조의 암호 방식에서 거기 플러스해 가지고 이 다중 암호 방식 그래서 특히 다중 암호 방식에는 단순하게 그 개인 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해서 양자 내성 암호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간다고 해서 뭐 그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현명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기술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의 문제가 계속 이게 그 발생하고 있지만 이건 또 기술의 문제이자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그 쫓아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향후에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이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 미행 어떤 그 이런 조치를 안 하는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프로토콜 차원에서의 전환 압력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양자 내성 서명에 관한 미래 표준을 좀 만들면서 우리가 혹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위협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대응점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한숨 돌리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충분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이제 커스터디 산업을 재편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보안에 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도 좀 다뤄볼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의도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는 뭐 상관관계들이 좀 깨지면서 이게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디지털 금 시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르고 그 실제로 전환점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딜레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공급의 이제 불변성, 지금까지 어떤 채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채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로 갭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보안 방식 자체는 계속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비트코인 암호를 제일 먼저 깨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 방식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어떤 불변성보다는 적용 가능성을 좀 더 중시해야 된다고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 적용 가능성 이런 거죠. 아까 양자 내성 암호를 지금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성 암호가 다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양자 대응 능력은 곧 그 장기 신뢰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년 이상 이렇게 갔을 때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더 나가서는 뭐 공포 또는 뭐 포비아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상당히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이 보관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서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짚어주셨고 이게 디지털 골드로서의 서사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변화에 맞춰서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장기 투자자는 적응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 같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슈퍼컴퓨터의 위험 속에서 각자의 영향력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개인 투자자부터 또 거래소나 커스터디, 프로젝트나 재단 측의 입장과 대응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좀 약간 틀릴 수 있죠. 뭐 거래소 입장이라든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제 코인을 발행한 이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서로 이제 관점이 좀 틀릴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를 좀 보시면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주소 재사용을 좀 더 줄이는 게 왜냐하면 노출이 계속 많이 되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또 이슈가 생길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이 거래소라든가 커스터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주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말씀 PQC 양자 내성 암호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어떤 그 이 도입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그 성패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재단이라든가 프로젝트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자 대비 어떤 로드맵을 상당히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리고 또 자기가 애써서 만든 이런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시장 참여자별로 영향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은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거래소나 커스터디는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을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점들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또 프로젝트나 재단 쪽의 입장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 큐데이, 공포 이렇게 좀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이 큐데이의 공포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재밌는 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곧 붕괴가 될 것이다. 이건 좀 맞아요. 좀 낫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안전하다. 이것도 지금 네.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환이 이제 불가피한데 시간이 없는 건 아니고 시간은 좀 있으니까 한 2, 3년 사이로 여기 이제 양자대성 암호를 이제 도입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과장도 아니람도 아닌 어떤 이제 준비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큐데이의 공포에 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정책과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요. 이제 규제 초점의 어떤 변화, 그래서 가격 변동성 중심에서 어떤 보완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중심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향후 쟁점에 대한 부분은 양자 내성 뭐 암호라든가 양자 내성 어떤 기준의 어떤 최소 요건, 그리고 어떤 커스터디의 어떤 책임 보호, 그리고 책임의 한계, 뭐 책임의 범위, 이래서 자기네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암호가 뚫려 가지고 발생이 됐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 범위,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환이 실패했을 때 과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게 정책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도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의 쟁점, 이 양자 내성 기준의 최소 요건이라든지 커스터디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책임 범위도 좀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초점 변화도 같이 저희가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저희가 쭉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골자는 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촘촘하게 대응점들을 가져가봐야지 암호화폐 시장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점들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뭐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을 좀 더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 붕괴 요인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구조의 어떤 변환의 첫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시스템의 이제 진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깨지지 않는 기술, 그리고 뭐 이게 해킹도 할 수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불변성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계속 그 가상경 시장에서도 그 선풍적인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깨지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전환 가능한 시스템으로 어떤 신뢰를 얻는 이런 시장으로 좀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준비의 중요성,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오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양자 컴퓨터가 오든지 다른 것이 오든지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시장에 올 수 있는 위험에 관해서 어떤 대응점들 필요한지 교수님과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요, 시장의 전략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가 급락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더 아플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월 4일 현지 시간이죠.
DL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하 때 73,112달러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최근 7일 동안의 낙폭은 16%에 달했고요. 지난해 10월 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40% 이상 비트코인은 하락했습니다. 연초 이후의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뚜렷한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새 26% 급락해서 2,184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지난해 기록한 최고가인 4,946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등의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게 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라켄 성장 부문의 부사장인 맷 하월스 바비는 비트코인이 74,500달러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저점 테스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77,000달러에서 79,000달러의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고요. 만약에 이 수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굉장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2021년도 고점이었던 69,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요, 비트코인이 54,0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거론이 됐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총괄인 알렉스 손 역시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 56,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대규모의 청산 자체가 실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비관론 일색만은 아닙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이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는 2025년 1월부터 이미 완전한 암호화폐 겨울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 기관 투자자와 디지털 자산 투자 확산이 이를 가려왔을 뿐이고 현재 국면 이후에 굉장히 빠른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카이코의 로랑 프라우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세가 6에서 9개월가량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예전처럼 80%의 급락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일부 완충 신호는 감지가 되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는 최근 시장 혼란 속에서도 거래소의 보유 물량과 순유입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공포 국면 속에서도 대규모의 투매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 약세론과 또 강세론이 있는데 사실 강세론까지는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저점은 형성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을 투자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급락 속에서 1011고래가 15만 이더리움을 전량 정리했고요. 누적 손실이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더리움 급락 구간에서 1011로 불리는 대형 고래의 대규모 포지션 정리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요. 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분석 업체죠. 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해당 고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8시간 동안 35,000 이더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과정에서 하루 기준 강제 청산의 규모는 약 2억 3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단일 고래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손실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도는요, 1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구축된 대규모 포지션의 사실상 전량 정리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해당 고래는 당시에 약 14만 8천 이더를 매집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 하락과 함께 손실이 조금 확대되면서요, 전면적인 청산과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누적 손실 규모는 약 7,641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이 단기간에 급락한 새벽 시간대에도 추가 자금 이동이 확인이 됐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00시 38분에서 01시 21분 사이에 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약 7,831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국면에서 매도 혹은 마진 관리의 목적으로 추가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내용을 좀 종합을 하면 해당 고래는 2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15만 6,185이더를 거래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수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물량으로 단기간 시장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현재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고래 매도가 됐다라기보다는요, 레버리지 포지션 확대 이후에 급격한 가독 변동에 따른 영세 청산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약세장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청산 사태가 결정타였습니다. 회복은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요?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 청산 사태가 지난해 10월 달 일어났죠. 시장 구조 붕괴를 초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기 약세장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2월 3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은 2025년 10월 10일 기록적인 파생 상품 청산 사태를 기점으로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고점에서 급락을 하면서 약 190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는데요. 이는 단일 거래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크립토컨트의 기고자 다크포레스트는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서 시장 구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는 단 하루 만에 미결제 약정에서 약 7만 비트코인이 증발을 했고, 이는 지난 6개월간 축적된 물량이 한 번에 사라진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결제 약정 규모가 2025년 4월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 수용 능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다크포스트는 유동성 파괴가 불확실한 시장 환경과 맞물려서 투기 심리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동성 증발은 암호화폐 핵심 동력인 투기적 거래의 재개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비트코인 캐피털 또한 10월 10일 이후 시장이 무언가를 망치는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구조적인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암호화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장 전략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